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자, 어떻게 힘 좀 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해드릴 이야기는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원숭이를 잡을 때 이 나무에다가 쌀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 놓는데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그 쌀 주머니 속에 집어 넣는데요. 그런데 그 쌀주머니 그 입구가 굉장히 좁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해서 집어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쌀주머니 속에 있는 쌀을 딱 쥔 원숭이, 그 다음 모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 꺼내지는 거예요. 안 꺼내지니까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겠죠. 까까까까까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자, 여러분들 그 손에 든 그 쌀을 놓기만 하면 다시 나무와 나무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손에 있는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그 몇 알의 쌀을 놓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모습. 저는 이 원숭이 사냥법을 보면서 우리 인간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역사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닐까. 오늘 바로 고려 지배층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몇 줌의 그 쌀을 주고 있는 그 원숭이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만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쌀을 준 원숭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6강 고려의 정치. 자, 지금부터 중세 시대로 들어옵니다. 고대 1000년이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새롭게 또 고려 500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한 1000년 정도는 뚝 잘라가지고 고대로 보시고, 또 1000년 뚝 잘라서 500년 고려, 500년 조선, 이렇게 좀 편의적으로 일단 나누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옷도 좀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중세의 느낌. 네. 자, 6강 고려의 정치 파트가 될 텐데요. 일단 이 고려 시대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시대 구분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게 표를 한번 쭉 그려놨는데요. 이 고려 시대 때 가장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 제가 굵은 선으로 지금 그어놨죠. 자, 여기가 연도로 본다면 1170년입니다. 네, 1170년. 바로 무신정변이 시작되었던, 그 해가 바로 1170년인데, 이 1170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 초기, 그 다음이 고려 중기,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쭉 1170년 이후를 우리는 고려 후기, 이렇게 시기를 일단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의 주도 세력은 누구였는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려를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려를 세웠던 사람들, 그 집단을 우리는 호족이다. 신라 하대 때 선종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밑받침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지방의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 중앙에서 진골 귀족간이 막 왕위 다툼이 벌어진 과정 속에서 지방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그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 그들은 우리는 호족이다라고 했죠. 그 호족과 육두품이 결합하면서 고려란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호족과 그리고 육두품들, 호족과 육두품 출신들, 네, 이런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이 초기 지배층을 형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족과 육두품 이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도 첫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네, 첫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1강에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첫마음을 잃지 마시라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의 첫 마음이 언제쯤 이제 살살살 힘들어지냐? 봄바람 불 때, 봄바람 불 때 여러분의 첫 마음은 살살살살살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정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심장 속에 있는 그 첫 마음을 꺼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못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호족 육두품 이들이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벌 귀족은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이 문벌 귀족은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받고요. 그리고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공음전을 하나 묶고 그리고 다시 음서를 또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음자, 그늘 음자예요. 조상의 어떤 그늘 밑에서 이렇게 토지도 받고 과거 보지 않고 관직도 나가고 태어나는 순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귀족이야 나는. 귀족이야.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바로 이런 특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 사회의 어떤 정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변화와 개혁보단 안정을 추구하니까요. 자, 그래서 문벌귀족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이 문벌귀족 뒤를 이어서 이들을 딱 칼로 치고 등장한 세력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1170년 무신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이 무신 세력들이다라는 것. 자,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들 몽골이 쳐들어와요.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 그 몽골 부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이러면서 계속 무신 여권은 항전하지만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요. 바로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갑니다. 그 원간섭기에 성장했던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권문세족,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권문세족이 바로 고려 말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데 이들을 깨면서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겠죠. 이들을 깨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누구라 한다? 그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 바로 성리학을 장착한 그런 신진사대부들이 딱 이들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들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바로 이들에 의해서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호족 그리고 문벌 귀족 그리고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이들에 의해서 이 고려 시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일단 여러분 큰 틀을 먼저 잡아놓으세요. 역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산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큰 흐름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산을 먼저 보시라 라는 거 다시 한번 호족 그 다음 문벌귀족 그 다음 무신 그 다음 권문세족 그렇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마음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아마 이때 이 초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12월, 1월, 2월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3월, 4월 이런 마음 자, 그럼 이때 초기 문벌귀족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이제 호족들의 어떤 모습들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네, 고려를 세운 사람은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자, 이 태조 왕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태조 왕건입니다. 자, 이 태조 왕건은요, 기본적으로 왕권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태조 왕건 때는요, 왕권이 약해요. 왕권이 약한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호족들과 함께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약하고요, 호족 연합 정권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과 연합하다 내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들이 많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냐면 29명. 그 29명의 부인들 중에서 나온 자식들 중에서 아들이 몇 명이냐면 25명.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29명 부인을 매일매일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국의 호족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부인들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호족 연합 정권의 어떤 모습들로서 왕권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태조는 어떤 정책들을 펴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해 나갔을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태조가 취했던 정책 중에서 호족과 관련된 정책이 있어요. 호족과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 정책. 이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호족들의 힘을 빌릴 수 있더라. 부인이 몇 명? 29명. 네. 이런 걸 부러워요라고 했다가 이제 매장 나갑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29명. 근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왕건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오시죠? 아들만 25명이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왕위 다툼이 엄청나겠구나라는 것 느낌이 팍 오시죠? 일단 상상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성. 이 사라고 하는 거면 내리는 거예요. 내릴 사자, 성씨를 주는 거예요. 왕씨성을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의 왕씨 패밀리야. 너 나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합을 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 결혼 정책과 사성 제도, 이 호족과 관련된 정책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결혼과 사성 정책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당근과 채찍 중에서는 당근에 해당하겠죠. 근데 당근만 준 건 아니고요. 채찍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사심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심관. 자, 이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심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그런 관리.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 지역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예요. 즉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사심관이라는 직위도 줍니다. 첫 번째 사심관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경주.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사심관에 또 임명되기도 합니다. 자, 사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채찍 정책으로 기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극이자에다 사람 인자에 그 사람을 오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지방에 그 힘 있는 호족들의 그 자제들 있잖아요. 아들들, 그 아들들을 개경에 데려와 가지고 인질로 삼는 거죠. 예. 그 사람 데려와라고 해서 인질로 삼는 그런 모습들. 혹시 반란 일으키면 이런 모습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호족이 당근과 채찍을 주는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족들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왕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북진 정책도 추진해요.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북진 정책의 어떤 기조로서 어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에요.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토를 많이 넓혀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냐면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진!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리라! 북진! 하면서 서경을 중시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 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백성들한테 뭔가 잘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생 안정책은 기본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 나라가 처음 세울 때는요 민생 안정책 여러분들 그 백성들한테 제일 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세금 깎아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깎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안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고 굉장히 그 신라 하대의 어떤 그 혼란을 정리를 하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 뭔가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는 것으로서 민생 안정책, 조세 감면제도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조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많어. 아들이 너무 많어. 얘들 나 죽으면 분명히 싸울 텐데 이거 어떡해? 라고 해가지고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훈요 10조라는 거예요. 훈요 10조. 네. 여기 이제 적장자
적장자가 왕위를 잇도록 한다라는 걸 꼭 이렇게 써놔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근데 혹시 그 적통 후손이 만약에 똘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를 이을 수 있다. 이거 써도 안 되거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말은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그걸 어떻게 알아?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멘트를 써놓으셨네 이 왕건이.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태조 왕건 훈요 10절 남겼지만 태조 왕건이 죽은 다음에 다들 아버지가 그러하셨다. 똘똘하지 못하면 똘똘한 사람이 이으라고. 내가 똘똘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과정이 뻔뻔뻔뻔 이어지다가 이제 우리의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광종입니다. 바로 광종입니다. 이 광종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권력 잡은 다음에요 7년 동안 당나라 그 정관 정요, 그러니까 정치학 책이에요. 그 정치학 책만 읽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뭐 세력 있는 호족들이 이거 결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책 읽으면서 알았어 땅 또 책 읽고. 그러니까 호족들이 볼 때 뭐 만만하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7년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라가 이제 살짝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호족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과정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광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 그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줘서 그 양민들이 세금을 내게 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그 국가의 재정으로 당신들한테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노비 안건법이라는 거예요. 노비 안건법이라는 겁니다. 이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노비들을요. 여러분들 안검을 거꾸로 하면 뭐지? 거만. 네. 시력검사 있잖아요. 거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노비를 조사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된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돌려서 그 양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노비 안건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비들은 여러분 앞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노급과 관료전 기억나세요? 관료전과 노급 누구? 어느 왕?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그죠? 노급은 어떤 의미가 있다?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왕권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동력을 징수할 수 없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이 노비들은 바로 그 호족들의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 노비들을 양민으로 돌리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호족들이 살짝 뭐지? 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이런 걸. 그렇지만 뭐 7년 동안 봤는데 애가 뭐 변변치 않은 것 같아. 뭐 별일 있겠어? 라고 해서 통과되자마자 그 다음 시행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라는 거예요. 바로 과거제라는 거예요. 이 과거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자신의 힘만 믿고 관직에 올라오는 관행들을 없애고 이제 실력에 의해서 관리를 뽑겠다. 누가 뽑는 거야? 왕이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왕의 오른팔들을 실력에 의해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호족들 이제 왕한테 충성할 준비되어 있으면 관직에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는 이야기죠. 뭐야? 호족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뭐야 쟤 뭐야?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미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그 호족들의 팔과 다리를 이미 잘라놓은 상태죠. 과거제를 시행함으로 통해 가지고 이 광종은요. 어쨌건 호족들은 개국 공신들이에요. 그 개국 공신들을 제거하는 데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명분을 잡아야 되는데 광종이 칼을 들면서 바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자신한테 달려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영모니까.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들이 달릴 때 그들의 힘은 이미 약화시켜놨어요. 무엇으로? 노비 안건법으로. 저는요. 만약에 과거제를 먼저 시행하고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노비 안건법이 먼저고 과거제가 다음이라는 거.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7년 동안 이 광정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많은 걸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플레이를 짤지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를 던졌을 때 쟤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거기다 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걸 다 계획을 해놓고 적분한 사실 소름 끼치는 정치인입니다. 달려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차별적으로 호족들을 숙청해 나갑니다. 손에 피를 어마어마하게 묻혀요. 광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광종이 이런 사람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무섭게 호족들을 숙청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광종이다. 여러분들 이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특징도 있지만, 그리고 노비들이 이제 양민이 되면 여러분들 그들이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바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국가 재정을 또 확보하는 효과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개는 바로 왕권 강화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치가가 되길 원하신다면 광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손에 피를 묻히니까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안정기가 와요. 자, 그 안정기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잖아요. 그죠? 고려시대에도 성종이 있습니다. 자, 이 성종은요,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먼저 중앙입니다. 중앙은요, 이성육부 체제, 이성육부 체제를 구축합니다.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 당나라의 그 삼성육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해도 당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 제도를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고려는 삼성을 이성으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돼요. 자, 그런 이성과 육부, 이병호형 예공이라고 하는 각 부서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행정안전부도 있고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처들을 쭉 6개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 이성육부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자, 첫 번째, 이 중앙행정 시스템 조직 중에서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들이 있어요.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도, 병마사와 그리고 식, 목, 도, 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병마사 중에 우두머리예요. 병, 군인이야. 말이야. 그 군인과 말을 다스리는 관리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병마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군사적 특징이 강할까요? 행정적 특징이 강할까요? 군사적 특징이 강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고려는요 정말 끊임없이 외침이 있어요. 10세기, 11세기는 거란족이 쳐들어오고, 12세기는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13세기는 몽골족이 쳐들어오고, 14세기는 홍건족과 외국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병마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회의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외침이 있으니까 한 곳에서 중요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문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 도병마사.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뭐냐면요, 이것도 역시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여러 식들이 있잖아요. 뭐 예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뭐 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식의 목차, 차례예요. 그 식의 차례를 주관하는 도감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임시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식을 주관하는 임시기구, 임시회기구라는 얘기죠. 이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이 고려의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행정 시스템 쪽에요, 여러분들 언론 조직이 있어요. 네, 언론 조직이 있습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대간이라 그래요. 대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간은 낭사와 어사대가 만납니다.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서 대간,
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저기 높은 그 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딱 이제 서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니옵니다, 폐하. 제 목을 치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관들. 그러니까 언론 기능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낭사와 어사대. 어사대. 암행어사 할 때 그 어사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 관리들이 어떤 비위라든지 감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보고해가지고 낭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언론 기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고대에 비해서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권력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의 전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독자적인 기 언론이고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뭐가 있냐면요. 3사라는 게 있어요. 3사. 자, 요 3사는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3사와 좀 비교하셔야 돼요. 고려시대 3사는요. 단순하게 회계를 담당하는 거예요. 돈계산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조선시대. 그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고려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언론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 언론을 한다면 여러분들 언론을 한다면 뭐 간쟁한다든지 또는 서경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서경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서경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서자가 어떤 서자냐면은 서명할 때 그 서자예요. 뭔가 어떤 정책이 내려왔을 때 신하가 딱 보고는 이거 아닌데 사인은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오, 왕이 명령이 내려왔는데 사인을 못해? 이건 바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서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봉박이라는 게 있어요. 봉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봉박은 뭐냐면요. 역시 왕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딱 봤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다시 편지를 봉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언론 기능을 서경, 뭐 간쟁, 봉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을 3사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회계만을 담당한다는 사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경, 봉박 이런 언론 같은 거는 어디에서 담당할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낭사와 어사대가 모여 사는 대간. 이 대간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중앙 행정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고요. 성종이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광종이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성종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정비를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종은 여러분들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네,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이 최승로가 여러분들 육두품지반 출신이에요. 최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시간에 우리 집안 최씨 집안. 육두품 집안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누구라고? 최치관. 막 강요하고 있어. 막 외우라고. 자,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최승로 역시 마찬가지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호족과 육두품이 결합해가지고 이 고려 초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낸다고.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최승로라는 얘기예요. 이 최승로의 어떤 그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지방관을 이제 처음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지방관 파견. 자, 그래서 지방관 파견. 자, 지방관을 어디에 파견하냐면 지방관을 12목에 파견을 해요. 지방관을 12목에 파견하는데 이 12목이 나중이 되면 또 바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오도와 양계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오도와 양계. 오도와 양계로 바뀌어요. 이 오도는 여러분들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요.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도, 양계입니다. 지금 5개의 도가 있죠? 양계는 뭐냐면 양쪽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계와 양계가 있습니다. 북계는 어디와의 경계일까요? 저 위쪽에 있는 뭐 여진족과의 어떤 경계, 그다음에 또 이 동계는 또 왜구들과의 어떤 경계, 그런 양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정과 군사의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오도 양계, 이 둘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오면 이게 이제 일원화돼요. 뭘로? 팔도로 일원화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12목 5도 양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지방관 파견했나 보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 지방관 파견은 성종 때 최초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관은 뭐냐면 왕의 오른팔이에요. 왕이 뽑아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러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이전에는 못 보냈단 말이에요. 왜 못 보냈을까? 그 지방에 호족이 있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호족이 있기 때문에. 호족이 딱 틀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왕의 오른팔을 보내요.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호족들을 누가 막 숙청을 한 거예요. 광조이 해결해낸 거야. 그러니까 성종 때 와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왕의 오른팔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지방관 파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가. 그런데 이 지방관이 12목 파견 전국에 파견된 건 아니에요. 자, 요건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12목 파견이라고 하는 거 전국 지방관 파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호족의 힘은 있다는 거야. 아주 완벽히.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한 시점은 여러분 조선시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도 밑에 이제 뭐 군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현에 또 속해 있는 속군, 또 그 현에 속해 있는 속현, 또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향, 부곡, 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수행정구역에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오도 양계 그 밑에 군현보다 이 속군, 속현, 향, 부곡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지방이 완벽히 통제되고 정리되는 시점은 아니야. 하지만 성종 때는 그래도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 그러면 속군, 속현, 향, 부곡, 소는 누가 다스리냐? 그 지역의 향리들. 옛날에는 호족이었겠죠. 그 향리들이 호족 출신의 어떤 향리들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향리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향리. 이 향리에 의해서 속군, 속현, 향, 부곡소가 다스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방관,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지방관의 어떤 그 지도는 받겠지만 이 향리의 힘은 굉장히 어떤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향리하면은 이방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방을 떠올릴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사또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여봐라, 저 이방 있느냐라고 부르면 약간 허리를 굽히고 그 수염을 아주 좀 그 간사한 수염을 붙이고 예 사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향리 그 이방은요 조선시대의 향리 이방입니다. 고려시대 향리에 그런 이미지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향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에요. 예 사또 아이고 큰일 납니다. 네 실세예요 실세. 그러니까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일단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요런 모습들. 아하, 지방관이 파견됐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지방관이 파견됐어.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이제 완비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전부 다 파견되지는 못했어.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지역의 군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군사 체계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군사 체계. 자, 먼저 중앙군입니다. 먼저 중앙군 딴딴딴딴딴딴딴딴 또 쪼개가지고 중앙군. 이 중앙군은요
2군 6위. 예,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5도, 이건 행정적 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5도에는 주현군, 뭐 주와 현이 있을 테니까 거기 이제 군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계, 사실은 양계에 있는 군인들이 진짜 군인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곳이니까 이 양계에 파견된 군인들을 우리는 주진, 왜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진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2군 6위 체제. 요거 이제 지방 시스템이에요. 지방 시스템. 지방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은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면서 성종 때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정기로 들어간 시대가 바로 이제 문벌귀족. 그러니까 이 성종의 시대는 뭐냐면 어떤 그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고려 태조 왕건 때 정말 이 호족들 눈치 보면서 힘들게 오다가 광종 때 그 칼 막 휘두르다가 이제 좀 안정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도 비슷해요. 조선시대도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 때 힘 없어요, 왕. 그죠? 예, 신권, 정도전 힘 세잖아요. 거기에 철퇴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원이잖아요. 피 엄청 묻히잖아요. 그죠? 그 피 엄청 묻혔던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 뒤에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세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역사가 섬찟할 만큼 비슷해요. 섬찟할 만큼. 그 단계라는 게 진짜 비슷해요. 예.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패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문벌귀족 사회의 기틀이 잡혀진 이 시점.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문벌귀족 사회, 이 공음전, 뭐 음서제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순으로 작용하는 거야. 모순으로. 그 사회가 점점 변화의 어떤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4월 달의 모습.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다시 첫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만있어. 지금 몇 강이에요? 6강? 6강이면 슬슬 1강 때의 모습을 또 잃은 거 아니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틀! 우리 지금 첫째 날이지, 맞지? 첫째 날 6강 하는 거 맞지? 화이팅! 막 갑자기 찔려? 왜 찔려? 따라와 주세요. 자, 모순이 쌓입니다. 이 모순이 어떤 것들이 쌓이냐면 이 공음전이나 음서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이 폐쇄적 통원권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근친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자겸의 난. 이 이자겸의 난은 여러분 인종 때인데요. 어떤 그 근친혼을 통한 권력의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모를 떠올리세요. 남학생들은 이모, 그리고 여학생들은 삼촌을 떠올리세요. 됐죠? 자, 여러분들이 그 이모와 삼촌과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때 이렇습니다. 이게 이자겸의 딸이요. 막 여러분 이자겸과 인종의 어떻게 되면 이자겸은 인종의 장인이에요. 또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예요. 자, 이러면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막 이모랑도 막 결혼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장인이었다가 외할아버지, 어떻게 장인과 외할아버지가 동시에 되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저런 짐승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거고 고려를 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려는 고려해 주셔야 돼요. 고려의 시선에서 고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게 너무 당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지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이자겸이 이렇게 권력이 실사되면서 그래 내가 한번 왕이 한번 돼볼까? 아니 그런 마음 안 갖겠냐고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는 거죠. 문벌귀족 사회
어떤 그 권력이 집중되면서 독점되면서 나타났던 사건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뭐 진압은 돼요. 하지만 이 모순이 한번 흔들리면서 더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즉, 이 묘청이 개경의 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 서경, 평양으로 천도하시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묘청이 주장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묘청은요, 일단 이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압박을 합니다. 이때 사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묘청은 무슨 소리냐? 왜 사대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사대한단 말이야? 싸워야지! 라고 해서 금 사대를 반대합니다.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개경의 기는 쇠했다. 바로 풍수지리와 불교를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진압됩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진압되냐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요? 골든벨 한 20번 문제쯤 되겠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어머 모르나 봐.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사기. 그 삼국사기 저자가 누구예요? 김부식. 그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이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김부식. 개경파죠? 파가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김부식은 여러분들, 김부식은 금에게 사대하자. 지금 싸운 거는 이건 너무 소탐대실이다. 사대하자. 라고 주장하고요. 고구려 계승의식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쯤 되면요. 그죠? 신라 계승의식. 그리고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유교를 내세워서 가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진압이 돼요. 이 사건을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 신채호왈,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제1대 사건이다.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신채호가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개혁파와 보수파와의 싸움에서 이 보수파, 그것도 유교를 지향하는 이들이 이기면서 이 사회에서 어떤 그 무의 기풍, 어떤 그 진취적인 기풍이 사라졌고 그 모습들이 이어져서 조선으로 이어져가지고 그 끝이 식민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이다. 바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채호는 이 사건을 좀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모순은 일단은 그래도 이 개경파가 일단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일단 진압은 됐어요. 진압은 됐습니다. 아주 참 묘청이 이걸 성공시키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대동강에 여러분들 그 무지갯빛 나는 그 용이 등장을 합니다. 무지갯빛 나는 용이 막 이 대동강변을 막 떠다녀요. 이게 상서로운 기운이다. 이건 서경천도의 어떤 그 기운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잠수부가 이것은 거짓이라는 걸 밝혀냈죠. 직접 그 무소에 들어가지고 묘청이 그 저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저 강 밑에다가 떡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름이 둥둥둥 떠들어 맞는 거예요. 그걸 또 알아내더라고. 참 어떤 잠수부인지 참 그
그게 이건 거짓이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묘청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어떤 액션이라는 거 구전되면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대단한 전설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묘청의 소년천도 운동도 그 떡기름 사건 떡을 풀었다가 망신 당한 거죠 뭐 그죠? 어쨌든 이 개경파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진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 모순이 여전히 더 쌓이겠죠. 이 개경파들 뭐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기고만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쌀을 놓을 때가 됐는데 계속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 놓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그 원숭이 죽임을 당하잖아. 똑같아. 이런 모순에 일격을 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무신들이에요. 바로 무신정변. 이게 뭐 고려의 반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무신정변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의방, 그다음에 정중부, 정중부와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 이의방과 정중부에 의해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 그 무신들의 칼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칼의 시대. 이 무신 정권을 유지해줬던 어떤 그 기구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기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기구. 자, 정치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교정도감. 교,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 바르게 위치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도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임시기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든 기구인데 이 교정도감은 최충원 때 만들어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최충원 때. 이 이의방 정중부로 시작됐던 그 무신들은 서로 죽이는 가운데서 이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오면서 좀 안정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 교정도감이 바로 이 정치의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구예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방이라는 게 있어요. 정방은 그 아들 최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인사권. 이 인사권 있잖아요. 그 관직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기구. 정은 뭐냐면요. 정치할 때 정자예요. 정치하는 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그 인사권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정치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기구. 군사기구는 뭐가 있냐면요. 도방이라고 있어요. 도방. 방 중에서도 도자 제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군사력, 어떤 그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기구고요. 또 이런 군사를 집중시킨 기구로서 삼별초가 있습니다. 삼별초. 네, 이러한 조직들을 가지고 이 무신 정권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하얀색으로만 다 판서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신 정권이 어떤 거냐면 일단 보세요. 지금 이 무신들은 문벌 귀족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뒤집어 놨잖아. 이런 걸 뭐라 하면 하극상이라 그래요. 후배가 선배를 그냥 한번 치고 올라온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서로 이렇게 다 보등 다 해줘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본 거야. 누가? 기층 백성들이. 뭐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모습들이 들겠죠. 그래서 이 무신 정권에 저항하는 민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민의 저항.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망이 망소의 난이 있어요. 망이 망소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요 망이 망소의 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망이 망소의 난은 여러분들 요거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지금 소라고 했죠, 제가 지금 소라고 했죠. 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지? 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와볼까요? 이 앞에서 오도 양계가 있는데 그 밑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부곡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향부곡은 주로 농사 짓는 동네고요. 소는 수공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향부곡소민들은요,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보다 좀 차별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공주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 공주는요, 역사적 사건들이 중첩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공주는 바로 고대 백제의 어디다? 수도 웅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렇게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고, 예, 같은 장소가 시대별로 여러분들 역사 사건들이 겹칠 때는요,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이 망소의 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적의 난이 있어요. 만적의 난. 자, 이 만적의 난은요, 개경. 네, 개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만적의 난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신분해방. 신분해방을 주장했던 사건이다. 이게 바로 이제 민의 저항과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만적이라는 사람,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만적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노비들을 모아놓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신분제 사회예요. 그냥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 그럼 나는 그것은 숙명이야, 운명이 아니야. 그런 걸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질서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고 하는 이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그 시대를 뛰어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저 시대, 저 고착화된 신분제 시대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요, 우리 시대에 지금 딱 이렇게 틀 속에 있어요. 그 틀 너머의 세상을 한 번쯤은 보시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틀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틀거리 안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분제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는 틀렸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만적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신정권의 어떤 그 모습들이었어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 이 무신정권을 흔든 거는 대외적 관계 속에서. 누가 흔들었느냐?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에 의해서, 몽골의 침입, 몽골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이 몽골에 의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갈 거예요.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잖아요, 그죠?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원간섭기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몽골의 침입, 즉 원간섭기에 나타났던 어떤 여러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이 시기에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토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요. 네, 영토가 축소되고요. 그리고 내정 간섭. 내정 간섭이 정말 엄청납니다.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저기 이야기했던 권문세족들. 이 권문세족들, 친원파들이죠. 이 친원파들이 아주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토 축소. 영토 축소는 여러분들 쌍성 총관부라고 있어요. 이 쌍성 총관부를 잃어버립니다. 쌍성 총관부. 네, 이 지역을 몽골이 원나라가 접수하죠. 쌍성 총관부. 내정 간섭에 뭐가 있냐면요,
정동행성 이문소가 설치가 돼요. 이문세가 아니야. 이문소야. 네. 아, 이문세를 또 너희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우리 시대 이문세구나. 네, 이러면 웃을 줄 알았더니 멍 때리고 있네. 이문세가 누구야? 라면서. 이문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동행성이 뭐냐면 정벌하는 거예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라는 거예요. 그 동쪽은 어떤 곳이냐면 일본이에요.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을 딱 치러 갔지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정동행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일본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잠깐 좀 쉬자라고 해서 바다에 쫙 나와가지고 그 다음 또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10월 계절풍, 태풍이 막 몰아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우와!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을 일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걸 바로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가미가제. 뭐 요즘도 여러분들 저 축구할 때 보니까 이게 뛰두른 사람들 중에 이게 신풍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인 응원단 보니까. 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가지고 내정 간섭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문세족은요. 이 권문세족은 여러분들 그 무신 정권 때 그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기구, 최후가 만들었던 기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정방. 이 정방을 장악해가지고 여전히 인사권을 갖고 뒤흔드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땅을 막 불법적으로 막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농장을 마구마구. 이 대농장의 여러분들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되면요, 이렇게 문제점들이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원간섭기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 중요한 어떤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뭐 몽골인들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그 몽골풍, 특히 이제 이 권문세족들이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몽골풍 이런 게 유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게 원나라야, 이게 고려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철퇴를 가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바로 공민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민왕의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자, 어렵지 않아요.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깨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민왕의 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내용. 자, 무엇인지 볼게요. 먼저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무력으로 수복했다는 거.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공민왕 때 이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는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이 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의 공민왕 때의 수복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이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또 없앱니다. 없애는 모습. 정방, 권문세족들이 드글드글 이 정방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방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 대농장, 이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이 대농장을 다시 불법적으로 거두어들였던 이 대농장을 다시 양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있으니 그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예요. 신돈에 의해서 신돈이 이걸 주도를 하는데 이 전민변정도감 여러분들, 이 전민변정도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일단 이 전민변정도감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자, 이거 보면
분별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정 토지와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뭐 노비가 됐거나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원위치로 돌려놓는 임시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왕권 강화되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 노비가 됐던 사람들 다시 양면 돌리면 당연히 국가 재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도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민왕의 개혁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글쎄요, 아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여전히 권문세족의 힘이 세요. 세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은 100%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민왕의 개혁을 보면서 자, 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왕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전민변정도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비슷한지도?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안건법. 그 노비안건법과 이 전민변정도감의 공통점이 뭐예요?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라는 거. 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어떤 그 흐름들, 역사 주도 세력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시기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진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쭉 판서를 보면서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이 호족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광종의 노비안건법. 광종의 노비안건법.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최초로 지금 시행된 거잖아요, 그죠? 그 신라 하대 때 여러분 독서 삼품과는 시행조차 안 된다 그랬잖아, 잘 안 된다 그랬잖아. 과거제 시행되는 거죠. 이 광종의 이 제도와 나중에 나오는 공민왕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전민변정도감 반드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역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이 망이망소의 난, 망이망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난, 그 다음에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정권 때, 그러니까 시대는 무신정권 때예요, 여러분들. 망이망소이와 만적은 무신정권 때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 이때 공민왕의 개혁이죠. 공민왕 개혁 중에서도 이 쌍성총관부의 무력수복과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이거는 시험에서 정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를 시대 구분을 딱 해주는 무신정변, 그 무신정변이 일어난 그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